네, 자, 전산세무 2급 제 79회 기출문제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이론부터 할 거고요. 자, 그 전에 합격률이 발표가 됐는데 79회가 전산세무 2급 34.54%가 나왔습니다. 물론 그 78, 77회에 비하면 굉장히 그래도 많이 올랐고 최고로 많이 나왔던 때 48%, 또 여기 보면 43%도 있습니다. 요때에 비한다면 한 중간 수준, 최근 2년 동안 지난 78회, 77회 본 수험생들이 가장 피해가 컸고 아마 올해 들어서요, 이 출제 요원들을 좀 교체한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 시험 문제에서도 보면 난이도는 중간 정도 나왔는데 좀 저도 출제 요원 했던 사람으로서 좀 욕이 나올 만한 그런 문제들도 좀 있습니다. 이해보다는 단순 암기 위주로 그렇게 출제했던 위원들이 거기 한두 명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 사람들에 의해서 이게 합격률이 너무 편차가 심해서 좀 어떻게 출제가 요즘 잘못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번 80회에서는 조금 아마 괜찮아지지 않을까. 뭐 이렇게 19%씩 이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긴 합니다. 자, 1번부터 한번 볼게요. 다음 중 자본 거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여러분 시험 볼 때 이런 거 꼭 표시를 하세요. 왜냐하면 밑줄을 쫙 긋든가 아차하는 순간에 반대로 생각해 버리니까. 자, 자본 거래에서 1, 2, 3, 4가 있는데 하나씩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옳지 않은 거 찾을 겁니다. 유상증자 시 발행되는 주식은 반드시 액면 금액으로 발행할 필요는 없다. 증자가 두 가지가 있죠. 무상증자가 있고 유상증자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무상증자도 있죠. 자, 무상증자는 돈을 안 받고 주식을 배당금 대신에 주는 거고, 유상증자는 돈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유상증자를 발행할 때 액면 금액 대비해서 비싸게 받을 수도 있고 싸게 발행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생기는 게 주식 발행 초과금,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이런 게 생기죠. 자, 그런 경우에 주식 발행 초과금은 자본잉여금, 그 다음에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자본 조정으로 들어가죠. 자, 액면 금액으로 발행할 필요는 없다, 맞는 말이죠. 자, 이거는 맞고요. 그 다음에 무상증자인 경우 자본금이 증가를 가져다. 자본이 증가가 아니고 재무상태표에서 자산부채의 자본, 이 자본 안에 자본금이 증가를 가져온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익잉여금, 무상증자는 이익에서 배당금 대신에 주식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예를 들어서 10원어치를 주식을 줬다 하면 이익잉여금에서 10원이 감소하겠죠. 대신에 뭐를 줘요? 주식을 줬습니다. 그러면 주식은 10%가 늘어나요. 10원이 늘어나요. 그러면 자, 자본금은 늘어나고 이익잉여금은 줄어들고 전체 자본은 변동이 없습니다. 근데 자본금은 증가를 가져온다. 맞는 말이죠. 자, 2번도 맞는 말이고요. 3번 문제. 자, 시험 볼 때 이런 시험 딱 시작하면 계정과목이 적요 등록을 항상 켜놓으라고 그랬습니다. 검색하면서 시험 보세요. 이거 어떻게 다 암기해.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죠. 자본 조정 항목에 있습니다. 주식 발행 초과금이 있다. 주식 발행 초과금은 자본잉여금이에요. 그럼 서로가 반대되는 성격입니다. 있을 경우에 주식 발행 초과금을 퉁치고 상계 처리하고 그래도 남았다. 그러면 이거는 자본 조정으로 한다. 맞는 말이죠. 그다음 네 번째, 자기 주식 처분 이익과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은 자본 조정으로 회계 처리한다. 자기 주식 처분 이익, 자본 잉여금 항목인데요. 이게 뜰린 말이죠. 그래서 4번이 자, 옳지 않은 것이 되겠습니다. 자,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은 자본 조정이 맞아요. 자, 이런 거 참고로 보면서 하세요, 그냥. 자, 그래서 정답은 옳지 않은 거 됐으니까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뭐 이 정도는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고요. 자, 2번 문제. 주식회사 나라는 2018년 4월 1일 다음이 조건으로 1,000만 원을 차입하였다. 빌렸습니다. 차입일에는 이자 비용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하지 않았다. 2018년 12월 31일에 이자 비용에 대한 결산 분계를 누락했습니다.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으로 올바른 것. 그럼 금액을 계산해 봐야 되겠죠. 여기 보기 보면 뭐 얼마 나왔으니까.
자, 계산해 봅시다. 3월 1일, 내년 3월 1일이 만기일입니다. 이자는 연 12%. 1,000만 원에 연 12% 곱하기 0.12 하면 120만 원 나오죠. 연 이자입니다. 그러면 월 10만 원 꼴입니다. 자, 그러면 4월 1일 날 빌렸습니다. 그러면 3개월 뺀 4월부터 하면 9개월치 120만 원 12분의 9 그러면 90만 원이 나오죠. 자, 이 이자를 아직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거를 결산 시에 우리 결산 시에 분개를 하죠. 차변 대변해서 자, 이자 비용 90만 원 그리고 대변에는 아직 지급하지는 않았으니까 미지급 비용에서 비용이 예상을 결산 정리해서 분기를 해야 되는데 요거를 누락했다 이 말입니다. 자, 이거는 비용이 발생. 이거는 미지급자가 들어간 뭐예요? 부채죠. 부채를 안 적었습니다. 그러면 부채가 과소, 비용도 과소. 자산 자본은 아무 상관없어요. 부채 과소 이거는 맞고요. 비용 과대가 아니죠. 안 적었으니까 과소죠. 과소 계산된 거죠. 그래서 이것도 틀린 거고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자, 2번이 정답이고요. 그 다음 3번 문제. 다음 이 자료에서 설명하는 재고자산이 평가 방법. 자, 일반적인 물가 상승 시 이런 걸 뭐라 그러죠? 우리가 여기 보면 디플레이션 나와 있죠. 그럼 요거는 인플레이션이라 그럽니다. 지금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못 올리고 있는 게 물가가 그렇게 많이 안 올랐으니까. 뭐 야채 몇 개 빼놓고. 그래서 인플레이션일 때는 돈을 걷어들여야 되니까 금리를 올리는데 자,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 반대 개념입니다. 이거는 불황을 말하는 거예요. 당기 순이익이 과소 계상되어 법인세를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 자,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뭐 개별법, 이동평균법 나왔는데 선입선출법이라는 게 예를 들어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3월 1일 날 자, 100원짜리 10개를 샀다. 그럼 1,000원이죠. 자, 상품을 사왔어요. 그 다음에 15일. 자, 100원짜리 이번에는 인플레이션 상태니까 올랐습니다. 그러면 200원이라고 아예 껑충 띄어서 10개. 그러면 2,000원이 되죠. 자, 인플레이션 상태면 30일 날. 자, 300원 됐습니다. 같은 물건인데 10개. 그러면 3,000원이 돼요. 이게 인플레이션이에요. 자, 만약에 선입선출법으로 했다. 먼저 들어온 걸 먼저 팔아라. 20개를 팔았다. 그러면 요 100원짜리와 200원짜리를 먼저 팔아버렸어요. 그러면 기말재고 자산은 300원짜리가 10개 남습니다. 자, 이럴 경우에 기말재고 자산이 증가합니다. 자, 그러면 당기순이익이 과소계상된다? 자산이 요걸로 했을 땐 1,000원인데 요걸로 했을 땐 3,000원이에요. 지금 얘가 남았어요. 그러면 자산이 3,000원 많아요. 얘보다 훨씬. 자산이 많으면 당기순이익은 어떻게? 많이 나오죠. 근데 과소계상됐다? 그럼 이건 선입선출법은 아니란 소리예요. 반대로 이번에 후입선출법입니다. 자, 거꾸로 300원, 그 다음에 200원, 한 달 후 되니까 100원까지 물건이 떨어졌어요. 자, 이런 경우라면 가능하죠. 자, 근데 후입선출법, 요거 그대로 두고요. 예. 요건 디플레이션일 때고, 자, 아까 100원, 200원, 300원. 왜? 물가가 상승한다 그랬으니까 후입선출법인 경우 어느 거 먼저 팔아야 돼요? 요거 두 개를 먼저 팔아야죠. 20개를 만약에 팔았다. 얘 먼저 팔고 얘 팔고 그 다음 남는 거는 얘가 남아요. 제일 싼 거. 그러면 자산이 제일 적게 표시됐으니까 요거는 자산이 적게 표시됩니다. 1,000원만 표시돼요. 그러면 이 자산이 적게 됐으니까 이익도 적게 표시되고 그러면 이익이 적으니까 세금은 적게 내도 되고. 후입선출법은 맞아요. 물가 상승 시 당기순이익이 적게 표시되고 자산이 적게 표시됐으니까 자, 법인세를 절감한다. 그래서 후입 나중에 들어온 거를 먼저 팔아서 얘네들이 사라지고 요것만 남았을 경우. 아까 선입선출법은 얘네들 팔고 요거 3,000원짜리가 남았고
자, 요거는 맞는 말이 되고요. 더 가봅시다. 기말재고 자산이 현시가를 반영하지 못한다. 후입선출법은 얘네들을 먼저 팔아버리고 얘가 남아요. 제일 먼저 들어왔던 거. 가장 최근에 시가를 반영하려면 가장 최근에 물건 사온 거, 30일 날 사온 거를 반영해야 되겠죠. 그래서 기말재고 자산은 후입선출법으로 했을 때는 현시가를 반영하지 못한다. 가장 먼저 들어온 게 남아 있어서 반영하지 못한다가 맞는 말이 되는 거죠. 디플레이션 시에는 경영진이 경영실적을 높이려는 유혹을 가져올 수 있다. 자, 디플레이션이다 아까 제가 설명하려고 했던 거. 반대로 300원 갔다가 200원 갔다가 더 떨어져서 100원까지 떨어졌어. 이걸 후입선출법으로 했어요. 얘네들이 팔았어요. 그럼 맨 마지막에 남는 게 뭐예요? 300원짜리가 남아요. 그러면 자산이 아까하고는 반대가 되죠. 자산이 3,000원이 기록이 됩니다. 이게 3,000원이 되고 2,000원 되고 이게 1,000원이 돼버리니까. 그러면 자산이 많이 되니까 당기순이익이 많이 나옵니다. 같은 10개인데도 그럼 디플레이션 할 시에는 경영진이 경영실적을 높인다. 자산이 많이 나오니까 당기순이익이 많게 나오겠죠. 높이려는 유혹을 가져올 수 있다. 근데 왜 이렇게 할까요? 이익이 많으면 자기가 열심히 일했다는 증거도 되고 자기 스톡 옵션도 많이 받고 그 다음에 주주들은 배당금을 많이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이런 대표적인 장난을 친 경우가 있었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신발 제조회사인데 나이키인가 어딘가에서 인수를 하면서 재고가 엄청 많았거든요. 장사가 안 돼서. 그거를 가지고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또는 요걸 가지고 장난을 쳐서 같은 운동화가 쌓여 있는데도 재산을 뻥튀기 해가지고 그래서 배당금을 엄청 챙겨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세법도 바뀌고 했는데 자, 이 세 가지 설명에 다 맞아떨어진 건 후입선출법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됐고요. 4번 문제. 다음이 유가증권을 단기 매매 증권으로 분류하는 경우와 유가증권은 또 그 성격에 따라서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하는 경우이 2018년에 계상되는 단기 손익의 차이 금액은 얼마인가? 자, 그럼 하나씩 해봐야 됩니다. 단기 매매 증권으로 했을 때, 자, 주식회사 대하는 A사의 주식 1000주를 주당 5,000원에 매입하면서 거래 비용으로 5만 원이 발생하였고, 단기 매매 증권으로 하게 되면, 뭐, 대변인 현금 주고 사갖고,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 뭐, 500만 원, 그 다음에 수수료 비용을 따로 적습니다. 단기 매매 증권은. 비용이 발생해요. 5만 원. 그 다음에, 기말에 주당 공정가치가 5,500원으로 평가되었다. 5,000원 주고 산 게 5,500원, 500원 올랐어요. 1000주 곱하기 500원 상승분. 그러면 50만 원 나오죠. 자, 이게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이 되는 거죠. 평가했으니까 평가 이익. 자, 50만 원. 그러면 손익계산서에 수수료 비용 요건 마이너스 요인이죠. 비용 발생, 요건 수익 발생입니다. 그럼 퉁치면 45만 원의 이익이 발생합니다. 단기 매매 증권을 했을 때. 자, 근데 이번에는 매도 가능 증권, 투자 자산입니다. 투자 자산으로 하면 거래 비용도 전부 다 매도 가능 증권 금액에 포함시켜서 수수료 비용 따로 안 적습니다. 그리고 요거 50만 원 올랐죠?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이 생기는 거죠. 아까는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이고 이번엔 매도 가능 증권을 했기 때문에 자, 계정금액 적용 등록 보세요.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은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에 있습니다. 컨트롤 F 눌러서 검색하면 바로 연결이 되죠. 요거 자본 항목입니다. 다시 말해서 손익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자본이 증가가 되지. 그래서 매도 가능 증권으로 하면 손익은 아무것도 없고요. 단기 매매 증권으로 하면 비용 5만 원에 수익 50만 원, 퉁치면 45만 원 이익이 생깁니다. 그래서 손익의 차이 금액이 얼마인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잠깐 수험생들이 헷갈릴 만한 문제였습니다. 뭐 이런 문제는 좋아요. 이거는 뭐 상당히 이해력이 필요한 문제니까.
자, 5번 문제. 보통 회계 추정에 대한 문제, 회계 정책 변경. 그러면 전진법 하느냐, 소급법 하느냐, 단기 일괄 처리법 하느냐. 뭐 회계 추정과 회계 정책이 뭐가 다른지 이런 개념의 문제가 많이 나오다가 회계 추정 변경 사항이 아닌 것 약간 치사해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이거 그러면 다 외워야 된다는 소리거든요. 자, 교재에 있는 거 회계 추정이 변경하면 회계 추정은 제가 1, 2, 3, 4 거의 그림에다 사파에다 넣었었습니다. 여기 하나 추가할게요. 5번. 금융자산이 공정가치 변경. 요거 하나 여러분들 밑에다 그냥 짧게 적어 놓으세요. 그리고 1번 매출 채권 대손 추정률을 변경하거나 우리 결산 시에 대손 충당금 설정할 때 매출 채권 잔액에 대하여 1%를 설정하다 이런 말이 있었죠. 추정률 1%. 요거를 요즘 들어서 많이 먹고 튄다. 그래서 2% 이렇게 하는 걸 말하는 거고. 2번 재고자산에 대한 평가. 요거 회계 정책이 변경해도 지금 그림에는 재고자산 평가 이런 말이 있는데 두 개는 좀 다른 성격입니다. 요 2번을 약간 수정할게요. 재고자산에 대한 평가는 재고자산이 진부화에 따른, 진부화라는 게 뭐냐면 낡아버려서. 그래서 재고자산이 감모 손실이 생기거나 평가 손실이 생길 때. 자, 요런 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고자산 평가하는 것, 이거 회계 추정이 변경이고요. 그 다음에 그 회계 정책이 변경해서 재고자산에 대한 평가는 선입선출법, 뭐 후입선출법, 유동평균법, 가격을 변경시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자, 전혀 다른 거고요. 그 다음에 회계 추정에서 감가상각 방법을 정액법에서 정률법으로. 그 다음에 감가상각에서 내용연수 잔존가치를 변경하는 거. 회계 추정은 회계 정책하고는 좀 대충 비교해 보면 좀 미세한 것들. 자, 대손 추정률, 그 다음에 내용연수 잔존가치, 뭐 정액법, 정률법, 감가상각 방법 요 정도 수정하는 정도고 방법을 수정하는 건 요 감가상각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뭐 이러한 것들. 자, 그 다음에 아까 금융자산이 공정가치 변경 5번 추가라 그랬는데 매도 금융자산이라고는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이 있었죠 아까. 자, 요런 걸 말하는 겁니다. 금융자산, 매도 가능 증권, 금융자산인데 그에 대한 공정가치 변경. 요즘 시세가 바뀌었다 결산 시에. 그러면 그걸 평가해서 평가이익 또는 평가손실 처리하는 거.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근데 회계 정책이 변경은 아예 뭐 기업 회계 기준이 변경이 된다거나 그런 경우에 해서 아까 추정이 변경은 회사 내부적으로 이 방법을 바꾸면 유리하겠다. 그럴 경우고 이거는 법 자체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재고자산 평가, 선입선출법, 미동평균법 아예 딱 정해놓은 거고 유형자산 수선했을 때 자본적 지출, 수익적 지출, 투자자산 평가 방법을 원가법에서 뭐 지음법으로 뭐 또는 소급법을 적용 이러한 정책의 변경을 말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정도 구분하시고 다음 중 회계 추정의 변경사항이 아닌 것. 아까 매도 가능 증권 평가, 공정가치, 시가를 바꾸는 거, 장부가액하고 시가 차이, 이거 추정 변경 맞죠? 그 다음에 감가상각 내용연수 및 잔존가치 변경 맞죠? 그 다음에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율 1%에서 뭐 2% 바꾼다거나. 근데 재고자산 단가 결정 방법이 변경이라고 그랬습니다.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미동평균법, 총평균법. 자, 이러한 거를 변경하는 건 회계 정책의 변경입니다. 그래서 회계 추정이 아닌 것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조금 헷갈리죠? 자, 6번 이제 재무회계가 전산세무 2급에서는 5문제 정도 출제가 됐기 때문에 자, 이제 원가액에 들어가 있습니다. 조업도가 0일지라도 자, 교재에 있는 그림 제가 가져왔습니다. 조업도 생산량을 말하는 거예요. 생산량이 제로. 일지라도 일정한 원가가 발생한다. 원가가 발생하네요. 이거 변동비에 대한 그래프입니다. 재료비, 자, 하나 생산하면 재료비 하나 들어가고, 2개 생산하면 재료비 2개가 들어가죠. 자, 그래서 조업도가 0일지라도 일정한 원가가 발생하고 조업도가 증가할수록 비례적으로 원가가 발생하는 형태를 지닌 원가는 변동비는 아웃입니다. 왜냐하면
비례적으로 원가 발생하는 건 맞는데 조업도가 0인데 일정한 원가가 생긴다 그랬으니까 이건 안 맞는 거죠. 자, 그다음 두 번째 고정비 그래프죠. 이렇게 대표적인 게 임차료죠. 아까 변동비는 대표적인 게 재료비. 이건 임차료 같은 경우인데 100개를 만드나 10,000개를 만드나 집세는 그대로입니다. 자, 그러면 조업도가 0, 생산량이 0이라도 집세는 내야죠. 이건 맞아요. 고정비는. 근데 조업도가 증가할수록 비례적으로 원가가 아닌데 변동이 없는데. 그래서 고정비도 아니죠. 자, 이제 헷갈리는 게 중고정비, 중변동비입니다. 중고정비는 기계를 하나 빌려서 썼어요. 그거 하나 가지고 하나도 생산 안 해도 기계 한 대 빌린 값은 줘야 돼. 그래서 100개 만들 때 임대료를 10만 원 줬는데 자, 100개를 넘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한 대를 더 빌려왔어요. 그러면 임대료가 2배, 20만 원인데 요거는 최대 200개까지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개 만들다가 한 대 더 가져오면 껑충 뛰어서 200개. 또 한 대 더 빌리면 껑충 뛰어서 300개. 계단식으로 가는 거. 자, 이런 게 중고정비입니다. 고정비는 고정비인데 약간 계단식으로 가는. 이게 중고정비고요. 근데 여기서는 비례적으로 원가가 발생한다고 그랬습니다. 조업도가 증가할수록. 비례적으로라는 건 이렇게 간다는 소리죠. 이렇게 계단식이 아니고. 자, 준변동비를 보면 전기세가 대표적입니다. 기본 전기세가 있어요. 제품은 하나도 생산 안 해도. 그런데 쭉 가다가 어느 정도 이상 사용하면 기본료가 끝났어요. 그 다음 쓴 만큼 더 나옵니다. 그러다가 올해 여름에 전기 그 누진제 폐지해라 뭐해라 하는데 약간 줄여줬죠. 그전 같으면 이렇게 올라갈 건데 이번에는 누진제 단계를 좀 줄여줘서 이렇게 누진제를 아무리 폐지해도 사용한 만큼 계속 늘어납니다. 기본료 범위만 벗어나면. 자, 이런 게 준변동비입니다. 뭐 전화요금도 그렇죠. 기본 얼마, 그 다음 뭐 그런 경우들이 있죠. 자, 전기료처럼 기본료에 추가 전력 사용량 하나도 안 써도 기본요금은 나옵니다. 전기료는. 자, 그래서 지금 이 문제에 해당되는 거 조업도가 증가할수록 비례적으로 일정하게 가다가 쭉 늘어나는 거 준변동비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 7번 문제. 다음 중 원가의 개념이 가장 잘못 연결된 것. 기회 원가, 과거에 발생한 원가로서 의사결정이 고려되어서는 안 되는 원가. 이거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자, 매몰 원가라는 게 교재에 있습니다. 과거의 의사결정으로 이미 발생한 원가로서 어떤 의사결정을 하더라도 회수할 수 없는 원가를 말하면 의사결정에 고려할 필요가 없다. 자, 여기 대학교. 졸업장 딱 주고는 나가 해서 내쪽 갑니다. 그리고 학자금 대출도 빨리 갚아야 되고 4년간 낸 수업료를 뭐라 그러냐 매몰 원가 갚아야 됩니다. 학자금 대출 받았습니다. 자, 저 돈 없으니까 졸업장 반납할 테니까 돈 돌려주세요. 안 돌려주죠. 자, 이미 투자해서 돌이킬 수 없는 원가. 자, 새롭게 뭐 의사결정할 것도 없습니다. 빨리 뭐 돈 벌어서 갚는 수밖에. 이게 매몰 원가고요. 기회 비용을 다른 말로 원가라 그럽니다. 기회 원가라고 하는 건 뭐냐? 자원을 현재 용도 위에 다른 용도로 사용했을 경우 얻을 수 있는 최대 금액. 여러 대안 중에서 어느 하나를 선택했을 때 포기해야 되는 다른 대안들의 경제적 효익주. 자, 피자를 먹을까? 통큰 치킨을 먹을까? 하나를 먹으면 하나는 포기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거는 잃어버리죠. 자, 이게 바로 기회 비용입니다. 자, 그래서 피자 먹을 때 그 행복감은 사라지고 반대로 했을 땐 치킨에 대한 그리움이 남겠죠. 자, 이런 게 바로 기회비용입니다. 그러면 기회비용, 기회원가, 과거에 발생한 원가로서 의사결정이 고려돼서 안 되는 원가, 이거는 매몰 원가이라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1번이 뚫렸고요. 가공원가, 자, 주요 원가, 주요비 하면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를 말하고 가공원가 하면 직접 재료비를 뺀 나머지 전체를 가공비라고 합니다. 합한 금액 맞고요. 통제 가능 원가, 특정 부분이 경영자가 원가의 발생을 관리할 수 있으며 부분 경제의 성과 평가의 기준이 되는 원가, 통제 가능 원가 맞는 말이고 변동비, 조업도의 변동에 관계없이 단위당 원가는 일정하고 총 원가는 조업도의 변동에 비례하여 변하는 원가.
단위당 재료비는 똑같은데 많이 생산할수록 많이 비례하는 거. 변동원가, 변동비 맞습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고요. 자, 8번. 자, 다음 중 개별 원가 계산, 종합 원가 계산 비교하는 문제 많이 나오죠. 자, 여기 보면 조선업, 항공기 제조, 건설업, 종합 원가 계산은 대량 생산하는 것들, 음료수 뭐 이런 것들. 자, 개별 원가 계산, 종합 원가 계산 교재에 이거 비교하는 표 있죠. 이번 시간에 나온 거는 바로 이겁니다. 제조 간접비 제품별로 배부가 개별 원가 계산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러 종류도 제품이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주문 생산하는 한두 개씩, 그래서 조선업, 항공기, 건설업 이런 데 쓰고, 그래도 여러 제품에 들어간 공통 비용을 바로 뭐라 그럽니까? 간접비를 어떻게 나눠주느냐? 예정 배부하거나 직접 배부하거나 실제 배부하거나 제조 간접비, 예정 배부도 여기에 다 나옵니다. 종합원가 계산은 제조 간접비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월말 제공품 환산하는 거, 기말 제공품, 그리고 한두 종류 제품을 대량으로 생산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재료비와 가공비로 구분하고 기말 제공품 구하는 게 핵심입니다. 뭐 공정별 원가 계산 이런 것도 시험 문제 나왔었고요. 자, 그래서 다음 중 개별 원가 계산에 대한 특징으로 틀린 것. 조선업, 건설업 등 주문 생산에 유리하다. 맞죠? 실제 원가나 예정 원가를 사용할 수 있다. 제조간접비 예정 배부하는 게 바로 여기 나오는 겁니다. 자, 4번 문제 하겠습니다. 제품별로 손익 분석 및 계산이 용이하다. 각 제품별로 선박 하나, 건물 한 동 다 원가 계산표가 있습니다. 개별적인 원가 계산으로 인해 제조간접비 배분이 중요하죠. 요게 살짝 말을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틀린 것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9번 문제. 다음 중 제조간접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자, 제조간접비가 많이 나왔습니다. 인과관계에 따라 제조간접비를 배부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 지금 제조간접비 배부할 때 대표적인 게 뭐 공통으로 들어간 전력비. 그러면 각각 제조 부서별로 마력수, 기계 마력수 곱하기 운전 시간. 그 다음에 공장장은 전체, 또 경비 아저씨, 인건비, 노무비. 요거는 그 각각의 공장의 전체 인건비 대비 각 부문 사람 숫자 기준으로 해가지고 해주면 됩니다. 임차료, 그거는 각 부문별로 차지한 면적. 인과관계가 제조간접비 나눌 수 있는 것들은 다양합니다. 용이하지 않다, 요 말은 틀린 거고요. 제품에 배부되는 원가를 직접 추적할 수 없는 게 간접비, 추적할 수 있는 건 직접비. 자, 이건 맞는 말이고요. 제조간접비는 간접재료비, 직접 노무비가 나왔습니다. 이건 직접비에 대한 거예요. 이거 틀린 거예요. 공장 감가상각비 등을 예를 들 수 있다. 나머지는 맞는데 얘 때문에 얘는 틀렸습니다. 정답이 2개 나와버렸어요. 복수 정답. 제조간접비 배분 방법에는 뭐 실제 배부법, 예정 배부법 등이 있다. 8번하고 좀 중복이 되는 내용들이 좀 나왔죠. 그래서 이거는 정답은 2개입니다. 자, 됐고요. 아까 9번 문제 같은 경우는 아마 제 생각에는 3번을 정답으로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게 용이하다, 용이하지 않다 사실은 객관적으로 저게 수치로 나타낼 수는 없습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애매한 제조간접비도 있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항의가 들어오니까 그래 1번도 정답으로 할게 해서 1번까지 추가 정답이 된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자, 10번. 다음 이 자료에 의하여 종합원가 계산에 의한 가공비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하시오. 단 가공비는 가공 과정 동안 균등하게 진척도에 따라 발생한다고 가정했습니다. 자, 기초제공품 단기 완성량, 단기 착수량, 기말 제공품 나와 있고요. 평균법, 선입선출법 두 가지를 다 찾아야 됩니다. 자, 우리 교재에 있는 그 공식을 보면 평균법, 선입선출법 거의 비슷한데 월초 제공품을 빼고 하느냐 아니면 안 빼고 다 하느냐 여기에 다 포함해서 하느냐에 따라서 평균법, 빼면 선입선출법 이렇게 되는데 지금 여기서 구한 완성품 환산량. 자, 보통 물건을 만들다 보면 완성된 물건이 나오고 완성품 수량이 나오고요.
문제는 미완성품이 문제예요. 미완성품을 완성품으로 환산을 해줍니다. 그러면 미완성품을 완성품으로 환산해주면 이 회사의 전체 요거를 완성품 환산량이라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완성된 거에다가 미완성된 것도 완성품으로 환산을 하면 전체 완성품 환산량이 되는 거고, 여기서 구하라고 하는 건 요걸 구하라고 하는 겁니다. 요걸. 요 두 가지. 요 위에 거에서 뭐 월말 정품 평가에 구하라는 게 아니고, 자, 그러면 평균법부터 한번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자, 완성품 수량. 지금 가공비에 대한 것만 구하면 돼요. 가공비, 재료비 구해서 더하면 전체가 나오는데, 자, 단기 완성량 600개. 평균법부터 플러스 월말 제공품 환산량, 월말 제공품 400개, 완성도 70%. 지금 가공비는 가공 과정 동안 균등하게 발생한다. 진척도에 따라 완성도를 곱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400개 곱하기 0.7. 그러면 280개죠. 더하면 880개. 평균법으로 하면 가공비는 880개가 나오고요. 선입선출법으로 하면 완성품 수량 600개. 플러스 월말 제공품 환산량, 월말 제공품 환산량 4,7은 28, 아까 280개. 그 다음에 월초 제공품 환산량, 월초가 200개입니다. 기초, 완성도 30% 곱하면 600개가 되죠. 60개. 600개가 아니고. 자, 60개. 이렇게 해서 빼면 600개에 880개에서 820개가 나오나요? 예, 820개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문제로 가서 평균법 880개, 선입선출법은 820개 해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11번 문제. 부가가치세법상 수정 전자세금계산서 작성일을 적고자 한다. 다음 중 작성일을 소급하여 처음에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의 작성일을 적어야 하는 것은, 여러분 아마 실무에 가면 이 수정 세금계산서 작성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옛날에 수정 세금계산서 발행한 거를 삭제를 못하도록 돼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추가로 똑같은 거를 마이너스 금액으로 표시하는 그런 문제들이 간혹 나오죠. 근데 대부분은 새로이 이번에 수정된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 자, 여기 보면 계약이 해지로 공급가액이 감소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해지 일자, 처음에 공급한 제어가 환입된 경우 환입된 일자, 계약의 해제로 제어가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해제된 일자. 이렇게 원래 발행은 3월 1일이다. 근데 요 해지 일자가 4월 1일이다. 그러면 다 4월 1일 환입된 날짜, 해제 날짜 4월 1일이다. 그러면 요 4월 1일 날 하나 더 발행합니다. 3월 1일 날 100원짜리 발행했어요. 그러면 여기는 마이너스 100원. 그러면 퉁치면 없어지는 겁니다. 감소되는 금액이면 감소된 금액만. 환입된 건 환입된 거. 해제된 건 공급되지 아니했으니까 그거 그대로 빼주면 됩니다. 근데 세율을 잘못 적용한 경우, 세율 잘못 적용한 날짜가 언제예요? 처음 이거죠. 정답은 이미 나왔고요. 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사유에 서 교재 294페이지에 요게 제가 정리를 해놨었습니다. 여러분들 교재에 보시면 매출한 상품이 환입되었을 때 환입된 날, 매매계약이 해지로 제어가 공급되지 않았을 때, 계약이 해지된 때 해제일,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표시를 하면 되고요. 그 다음 공급가액 또는 수량이 변동될 때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 그 다음에 세율을 잘못할 경우에는 처음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금액은 마이너스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한 세금계산서를 재발급한다. 처음 발급한 날짜입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 날짜 가서 수정할 수밖에. 자, 그래서 정답은 3번. 요거는 날짜를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처음 발급한 작성일을 적어야 하는 겁니다. 자, 됐고요. 12번 문제. 다음 중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의 면제 대상이 아닌 것. 어려운 건 아닌데 약간 헷갈리게 만들어놨습니다.
자, 요거 교재에 보면 제가 만화 그림까지 해놓은 게 있었죠. 세금 계산서 또는 영수증 발급 의무 면제 업체, 택시 운송 사업자. 택시 타고 자, 세금 계산서 달라 그러면 매맞습니다. 노점 또는 행사하는 사람. 그래서 노점 단속하는 게 사업자 등록증 안 만드니까 그런 거죠. 사업자 등록증이 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발급은 안 해도 됩니다. 무인 자동 판매기를 이용하는 재화 또는 용역. 이 그림이죠. 자, 세금계산서 내놓으라 하면 안 내놓습니다. 목욕, 이발, 미용업 여기 가서 세금계산서 요구하면 안 돼요. 자, 이런 경우는 안 되고요. 그 다음에 간주임대료. 간주임대라는 게 뭐예요? 부동산을 임대해 줄 때, 전세로 했을 때 그거를 월세로 환산을 해서 은행이자로 계산해 가지고 당신 요거 소득이 있으니까 소득세 신고하시오 할 때 그거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 해도 됩니다. 자, 지금 시험 문제에 나온 거는 요거죠. 영세율 적용되는 데는 다음에 있죠. 수출하는 거 외국에 수출하면서 세금계산서 발급이 안 되죠. 자, 근데 지금 시험 문제는 나왔어요. 그거는 간접 수출입니다. 국내에 직수출은 여기서 미국으로 직접 수출하는 경우는 세금계산서 발행 안 해도 되는데 중간에 중개업체가 있어요. 이 사람한테 주고 이 사람이 이렇게 우리는 수출 서류 꾸밀 줄도 몰라. 당신네들한테 수출 대행업자한테 맡기게 되면 수출 대행업자도 공짜로 안 해주죠. 서로 간에 이익이 주고받은 게 있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문제를 보면 택시 운송 사업자 아니죠. 미용, 욕탕 뭐 이거 안 되고요. 자, 부동산 임대료, 간주 임대료 이거 발행 안 해도 됩니다. 근데 내국 신용장 또는 구매 확인서, 내국 신용장 직접 수출이 아니고 국내 수출업체한테 수출 대행을 맡긴 거예요. 공급하는 수출용 재화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3번이 면제 대상이 아닌 것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 문제. 다음 중 소득세법상의 소득 구분으로 틀린 것. 자, 이거 헷갈린 문제가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공익사업 관련 지역권 이외의 지역권, 공적인 것 외에 지역권을 설정하고, 이 지역권이라는 게 뭐냐면요. 지금까지 한 번도 나왔던 용어는 아닙니다. 시험에서. 자, 내가 땅을 갖고 있어요. 회사에. 땅을 갖고 있는데 우리 옆에 다른 공장이 거기다 공장을 짓는데 도로가 없어. 그걸 맹지라 그럽니다. 도로가 없는 땅. 막 싸죠. 근데 이거 도로 좀 쓸 수 있게 해주세요. 해서 일부분 그럼 사용료 받고 그래서 쓰게 해줬어요. 그걸 지역권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대가를 받는 거. 이거는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거 맞습니다. 일용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거 근로소득 맞고요. 그 다음에 주식 출자 임원, 소액 추진 임원 제외하고 임원이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배당 아닙니다. 자, 사택을 제공받으면 집세가 안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직원들한테 복지 주듯이 그런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맺기도 하잖아요. 숙식 제공. 자, 이런 거는 급여로 준 걸로 정합니다. 그래서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그 다음 계약 위반, 해약 등으로 인해 손해배상금은 이거는 기타 소득이고요. 이거는 특이한 경우들이니까. 자, 그래서 근로소득 교재 330페이지를 보면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10번 항목에 모든 임직원이 주택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지금 무상에 해당되는 거죠. 주택도 또는 주택자금도. 주택자금을 대출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이런 경우 아까하고 같은 내용으로 봅니다. 돈을 무상으로 받거나 아니면 건물을 무상으로 사택을 쓰거나 그런 경우는 그 혜택만큼 근로소득으로 본다. 물론 뭐 그 주변 시세 월세로 뭐 판단하든가 그렇게 하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틀린 것은 자 3번 배당소득이 아니고 배당소득은 주주한테 배당금을 줬을 때고 이거는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그래서 3번이 틀린 거 정답이 되고요. 자, 그 다음 14번 문제.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대상
재화에 해당하는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 그리고 과세 대상이 아닌 게 지금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자, 부가세 면세 대상 교재에 보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 어쩌고 저쩌고 농수축산업에 무연, 탄 이런 게 다 들어가고요. 요거는 면세죠. 그 다음에 토지 면세고요. 책, 도서, 생활 기초, 생활 필수품. 그래서 여기 없나요? 예, 도서 같은 경우 출판사들은 여러분들 책 살 때 부가가치세 주거니 받거니 안 하죠. 면세품이라서 부가세를 받아서도 안 되고 부가세를 납부 안 해도 됩니다. 근데 영업권은 이거는 부가세 과세 대상입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고요. 15번 문제가 이거는 제가 욕이 나올 뻔한 문제입니다. 요즘 전부 다 암기보다는 뭐 암기도 그건 확실히 외워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라면 뭐 인정을 하겠는데 비영업 대금의 이익, 다음 소득 중 원천징수세액, 지방소득세를 제외한 가장 낮은 것부터 순서대로 나열한 것. 그래서 지금 요 15번 문제 같은 경우 자, 비영업 대금 하면 이거 금융소득이에요. 비영업 대금이다 하는 거는 채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채권에 대한 이자를 받습니다. 그러면 금융소득에 해당되고 이자소득이 되고 이거 배당금 받은 거 배당소득입니다. 자, 이거 사업소득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복권, 기타 소득입니다. 각각 소득에 대한 소득세율을 다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금액에 곱하기를 다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금액이 적은 것부터 순서대로 나열한 거 찾으라고 하는 문제를 지금 냈는데 최근 몇 달 전에 공무원 시험 아주 난리가 났죠. 역사 문제에서 뭐 고려, 조선 이렇게 크게 격차가 삼국시대 이 차이도 아닌 같은 뭐 고려 시대에 달랑 십몇 년 차이 난 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도 한 20, 30년 전 사건, 작년 사건도 어느 게 먼저인지 찾으라고 하면 못 찾을 판인데 그런 시험 문제 냈다가 그 유명 강사, 일타 강사한테서 아주 SNS에 쌍욕이 올라오고 막 그랬었죠. 어떤 XX가 요따구로 시험 문제 출제했냐고. 요게 요즘 시험 문제를 그렇게 하냐고. 이게 딱 거기에 해당되는 문제입니다. 이 세율은 또 매년 바뀌어요, 이게. 부가가치세 10% 그거야 뭐 몇십 년 동안 안 바뀌었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저도 이거 세율 다 못 외웁니다. 이거 공인회계사도 이렇게 하면 다 틀려요. 이 문제는 진짜 잘못된 문제입니다. 일단 제가 풀이는 하겠는데요. 자, 가장 그래도 기억에 남는 건 어떤 거냐면 복권. 20억 이상, 20억 이하. 이거 사람들이 복권 뭐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자, 제가 이 표를 정리해 놨습니다. 우리 교재 보시면 제가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 가하고 나부터 하나씩 보겠습니다. 교재 325페이지 보면 자, 뭐 비실명 이자와 배당소득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소득세 14%, 주민세는 뭐 여기서 보지 말라 그랬으니까 그런 배당소득 같은 경우 요거 14%입니다. 곱하기 0.14. 그 다음에 비영업 대금 아까 사채 같은 거 채권 갖고 있다가 소득 생기는 경우 25% 원천징수. 자, 요거는 곱하기 0.25입니다. 그러면 25만 원. 요거 계산하면 나오겠죠. 요거 정도는 교재에도 지금 살짝 실어 놨고요. 그 다음에 복권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그래도 조금 관심이 있다 보니까 3억 이하 복권 당첨됐다. 그러면 20%. 3억 이상이다. 30%. 로또 당첨됐다. 대부분이 3억 이상이죠. 그러면 30% 떼고 나머지 이렇게 받는데 이런 걸 원천징수 미리 떼버립니다. 그 다음에 사업소득 원천징수에서 인적 용역에 대하여 3%, 뭐 음식, 숙박, 용역, 공과액의 20%를 초과하는 봉사료. 우리 호텔 가면 팁 이렇게 주잖아요. 그 봉사료는 5%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제가 표로 하나, 이 교재에는 없습니다. 이런 거를 다 외우라고 그럼 만들 수는 없고 그래서 여러분들 요 화면을 정지시켜가지고 필요하시면 요 표를 어디 빈 공간에다가 하나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적어 놓으셔가지고 사업소득은 3%. 그 다음 아까 봉사료가 나왔죠. 봉사료는 5%. 자, 이거 그 다음
지금 보면 일용 근로자 뭐 6%고요. 연금, 공무원연금, 퇴직연금, 사직연금 3에서 5%고, 자, 아까 문제 보기에 나온 게 이거 하나 있었죠. 비영업 대금의 이익, 이자 소득인데 채권 같은 거 갖고 있어서 소득이 생겼을 때 25%.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죠? 복권 당첨금. 복권 당첨금이 얼마예요? 100만 원? 3억 원 이하니까 요거 20%. 자, 그 다음에 뭐 봉사료 나왔고요. 배당소득. 여기 있네. 14%입니다. 이런 거를 못 외우면 시험 문제를 풀 수 없게 만든다는 거는 진짜 잘못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나온 김에 아까 비영업 대금의 이익. 자, 요걸 이자소득, 금융소득이라고 그랬죠. 25% 곱하기 0.25. 그러면 25만 원입니다. 어쨌거나 뭐 나왔으니까 일단 풀이를 할게요. 배당소득. 자, 배당소득 14%입니다. 곱하기 0.14. 그러면 35만 원이고요. 봉사료는 아까 5%라고 그랬죠. 0.05. 그러면 30만 원. 그 다음에 복권 당첨 3억 이하니까 곱하기 20%. 0.2니까 20만 원. 그러면 가장 낮은 것부터 얘가 1등이네요. 그 다음 두 번째 낮은 거 2등. 그 다음 3등. 그 다음 4등. 그러면 라가 다나. 예. 4번이 정답입니다. 참. 어쨌거나 뭐 출제위원이 칼자루는 잡았으니까 대신에 이런 거는 조금 뭐라고 할 필요는 있어요. 저도 언젠가 기회 되면 최근 출제 경향에서 이런 식으로 내는 거는 저도 한국세무사회에 게시판에 한번 글은 올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다 됐고요. 그러니까 이런 난해한 문제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중간에 쉬운 문제들은 뭐 그럭저럭 평이하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합격률이 중간 정도 나온 것 같고요. 좀 쉬었다가 프로그램 설치하시고 그 다음 이어서 실무 시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